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MQ-9 리퍼 드론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반도에 처음으로 상주 배치된다는 소식 때문에 정말 관심이 뜨거운데요. 소위 하늘의 암살자, 이런 별명을 가진 이 드론, 과연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은 이 리퍼의 성명부터 시작해서요. 실제 작전 사례, 그리고 최근 한반도 배치 의미까지 핵심 정보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궁금증 확실히 풀어드릴게요. 옆에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이 복잡한 기술과 전략적인 의미 오늘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반갑습니다. MQ-9 리퍼. 이게 뭐 단순한 무인기가 아니죠. 현대전의 어떤 양상을 바꾼 상당히 중요한 무기체계 중 하나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그 능력뿐만 아니라 또 의외의 약점들까지 살펴볼 게 많더라고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가볼까요? MQ-9 리퍼. 정확히 이게 뭔가요? 네, 이건 미 공군이 운용하는 대표적인 중고도 장기체공, 그 매일급 무인 공격기입니다. 흔히 드론이라고 부르죠. 이름 리퍼는 뭐 수학자라는 뜻이고요. 초기에는 프레데터 B라고도 불렸어요. 이름부터 좀 섬뜩하죠. 네, 이름에서부터 뭔가 느껴지네요. 크기나 비행 능력, 이런 재원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자료 보니까 꽤 크던데요? 네, 큽니다. 날개 길이가 20m나 돼요. 거의 뭐 축구 골대 2개 길이. 와, 그렇게나 커요? 네, 동체는 한 11m 정도 되고요. 올라가는 높이도 상당합니다. 최대 15km 상공까지. 거의 성층권 아래까지 가는 거죠. 근데 리퍼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바로 채공 시간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채공 시간이요? 네, 한번 뜨면 기본형이 27시간을 날아요. 연료 탱크를 더 달면 뭐 34시간 이상도 하늘에 머물 수 있습니다. 34시간이요? 하루가 넘네요. 그렇죠. 이건 뭐 유인기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속성이죠. 최고 속도는 시속 한 400km 정도로 아주 빠른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작전 반경이 1850km나 돼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감시하고 작전할 수 있습니다. 와, 27시간 이상 하늘에 떠 있다는 거는 이게 뭐 감시나 추적 임무에서는 정말 압도적이겠네요. 근데 가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내 구매 가격이 한 400억 원 정도인데 다른 나라에 팔 때는 훨씬 비싸다면서요. 일본은 대당 1000억, UAE는 뭐 1800억 원에 샀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근데 이게 단순히 기체 가격만 보고 비싸게 판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그 가격 안에 기체뿐만 아니라 이제 탑재하는 무장 패키지 있죠. 네네. 그리고 고성능 센서, 또 지상 통제 장비, 위성 통신 비용, 조종사 훈련, 정비 지원 이런 모든 게 다 포함된 토탈 패키지 가격입니다. 아, 패키지들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어떤 옵션을 넣고 몇 대를 사고 어떤 지원을 받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크게 달라지는 거죠. 운용 시스템 전체를 구축하는 비용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단순 기체값이 아니었네요. 그럼 이제 그 암살자라는 별명의 이유, 무장 시스템을 좀 보죠. 어떤 무기를 쓰나요? 리퍼의 주력 무기는 뭐니 해도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입니다. 이게 유명하죠? 헬파이어. 네. 네. 최대 8발에서 많게는 14발까지 달 수 있는데요. 이게 한 8km 밖에서도 전차를 그냥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특히 정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목표에 레이저를 쏴서 유도하는 방식인데 오차 범위가 1m 이내예요. 1m요? 와. 네, 그래서 뭐 외과 수술식 타격 이게 가능한 거죠. 그 외에도 레이저 유도 폭탄인 GBU-12 페이브웨이나 GPS 유도 방식의 GBU-38JDM 같은 정밀 폭탄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임무에 따라서 조합이 가능해요. 유연성이 장점이죠. 1m 오차라니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공격 능력만큼이나 또 감시 능력도 뛰어나다고 하던데요. 하늘의 눈이라고 불릴만 하다고요. 그렇습니다. 기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달린 게 있어요. 다목적 센서 볼, MTSB라고 부르는데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 동그란 거요. 네, 여기에는 뭐 고해상도 주간 카메라는 기본이고 밤에도 볼 수 있는 적외상 카메라, 심지어 안개나 구름이 껴도 지상을 볼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까지 다 들어있어요. 대단하네요. 거기다가 목표까지 거리 재는 레이저 거리 측정기, 또 아까 말한 그 유도무기 조준용 레이저 지시기까지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도 나왔지만 15km 상공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정도의 성능이라고 하니까
뭐 지상의 작은 움직임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걸 근데 지구 반대편에서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보고 조종한다고요? 정말 SF 영화 같은데요? 네, 위성통신 기술 덕분이죠. 예를 들면 미국 네바다 사막에 있는 공군 기지의 조종사가 앉아서 위성을 통해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리퍼를 조종하는 겁니다. 센서가 잡은 고화질 영상이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요. 실시간으로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이 정보가 그냥 리퍼 조정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처에 있는 다른 아군 전투기나 함선, 지상부대하고 실시간으로 공유가 됩니다. 아, 정보 공유까지. 그렇죠. 이게 바로 현대전의 핵심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중심전, NCW의 실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퍼가 어떤 활약을 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란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2020년 1월이었죠. 이라크 바그다드 군당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의 정말 실세였던 솔레이마니가 차량으로 이동 중에 리퍼가 발사한 헬파이어 미사일에 정확히 제거됐습니다. 정말 영화 같았죠. 네, 전 세계가 리퍼의 그 정밀 타격 능력, 그리고 정보 자산과의 연계 플레이, 이런 걸 목격한 순간이었죠. 고가치 표적을 멀리서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걸 제대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거 말고도 IS 수장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이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런 데서 대테러 작전에도 핵심 역할을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런 비정규전, 대테러전에서 리퍼의 진가가 제대로 드러났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27시간 넘는 압도적인 채공 시간, 이게 결정적이었죠. 아, 그 긴 비행 시간? 네, 특정 테러 지도자나 그룹을 며칠이고 그냥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다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타이밍에 딱 타격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유인기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작전 방식이죠. 그렇겠네요. 인명피해 위험도 없고. 하지만 이렇게 강력해 보이는 리퍼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최근에 예멘 후티 반군한테 계속 격추된다는 소식은 정말 좀 의외였는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게 리퍼의 양면성을 딱 보여주는 건데요. 가장 큰 약점은 방어 능력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전무하다고 봐도 됩니다. 방어 능력이요? 네, 장갑도 거의 없고요. 적 미사일을 피하거나 속이는 그런 시스템도 없어요. 속도도 아까 말했듯이 시속 400km 정도로 느린 편이라서 일단 레이더에 걸리면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스틸스 기능도 없다고요? 네, 스텔스 기능도 없고요. 그래서 레이더에 잘 잡히죠. 전자전 공격이나 GPS 교란에도 좀 취약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심지어 낮고 느리게 나는 총알 자석, 이런 표현까지 있다니 생각보다 훨씬 약한 면이 있네요. 특히 예멘 후티 반군한테 그렇게 많이 격추됐다는 게 좀 놀라워요. 자료 보니까 2023년 10월 이후로 20대가 넘게 떨어졌다면서요. 네, 그 자료에 따르면 숫자가 상당합니다. 2023년 10월 이후로 후티 반군이 격추시킨 리퍼가 꽤 많아요. 가장 최근인 올해 2025년 6월에도 격추 사례가 또 있었고요. 아니, 어떻게 격추시키는 거죠? 후티 반군이? 후티 반군이 이란제 지대공 미사일 개량형이나 아니면 휴대용 대공 미사일, 멤페즈라고 하죠. 심지어는 구식 대공포까지 동원해서 격추시킨 걸로 파악됩니다. 대단 가격 생각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리퍼가 일정 수준 이상의 방공 위협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걸 실제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리퍼는 방공망이 잘 갖춰진 상대와의 어떤 전면전, 이런 상황에서는 쓰기 어려운 무기체계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프간처럼 제공권이 완전히 확보되고 적의 방공 위협이 거의 없는 그런 환경에서는 최고의 효율을 보였죠. 하지만 북한처럼 조밀하고 다층적인 방공망을 가진 국가를 상대로 한 고강도 분쟁에서는 생존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게 지배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운용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도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적인 공격 임무보다는 다른 역할에 대한 고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바로 지난달이었죠. 2025년 9월 29일에 MQ-9 리퍼가 처음으로 한반도에 상주 배치됐습니다. 군산 공군기지에 제431 원정 정찰 비행대대, 이게 창설됐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필요에 따라서 리퍼가 한반도에 잠깐씩 들어온 적은 있었어요.
순환 배치 형태로요. 하지만 이렇게 전단 부대를 만들고 공식적으로 상주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군요. 네, 그냥 무기 하나 더 갖다 놓는 차원이 아니에요. 한반도에서의 정보 감시 정찰, ISR 능력과 타격 능력을 항상 유지하겠다. 이런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 431 비행대대 자체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부대를 80년 만에 부활시킨 거라 뭐 상징성도 더하고요. 왜 지금일까요? 왜 지금 이 시점에 한반도 상주 배치를 결정했을까요? 미국의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역시 가장 큰 목적은 대북 감시 능력 강화입니다. 그 24시간 연속 비행 능력, 이걸 이용해서 휴전선 근처는 물론이고 북한 내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TL이라고 하죠? 네, TL. 네. 이런 거나 주요 군사시설, 지휘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유사시에는 이런 고가치 표적을 바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는 거고요.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도화되니까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죠. 부가적으로는 서해 쪽에서 활동하는 중국군의 동향 감시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단순히 리퍼만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다른 무기들이랑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운용될 거란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전쟁 초기에는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가 먼저 들어가서 북한 방공망을 제압하는 작전, SED 임무라고 하죠. 네, 방공망 제압. 네, 이걸 수행해서 위협을 좀 제거해주면 그 다음에 리퍼가 들어가서 비교적 안전하게 오랫동안 감시하고 필요하면 정밀 타격 임무를 하는 그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리퍼가 얻은 정보는 한미연합군의 이지스함이나 위성, 지상지휘소 이런 곳들과 실시간으로 공유될 거고요.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작전 능력을 극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리퍼를 다른 무기들과 좀 비교해보면 특징이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리퍼의 전신이라고 하는 MQ-1 프레데터, 이거랑 비교하면 얼마나 발전한 건가요? 이건 거의 다른 기체라고 봐도 됩니다. 엔진 출력이 8배 이상 강해졌고요. 최대 이륙 중량은 거의 5배 늘었어요. 속도도 3배 가까이 빨라졌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무장 능력인데 프레데터는 헬파이어 미사일 2발이 한개였거든요. 근데 리퍼는 최대 14발까지 가능하니까요. 와, 7배네요. 네, 감시 센서 성능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아졌고요. 물론 그만큼 가격도 많이 올랐죠. 프레데터가 한 60억 원대였다면 리퍼는 400억 원대니까요. 가격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럼 공격 헬기의 대명사, 아파치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둘 다 헬파이어를 쇠는데 장단점이 있겠죠. 네, 무장은 비슷하지만 운용 개념이 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비행시간하고 조종사 탑승 여부겠죠. 아파치는 작전 시간이 보통 2시간, 3시간 정도인데 리퍼는 27시간 이상이니까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장시간 감시나 매복 공격에는 리퍼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리퍼는 원격 조종이니까 격추돼도 인명 손실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죠. 반면에 아파치는 근접 항공 지원이나 기동성 면에서는 더 강점이 있고요. 서로 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리퍼는 그럼 어떻게 진화하고 또 활용될 거라고 보시나요? 최근 격추 사례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멘 사례가 고강도 분쟁 환경에서 리퍼의 생존성 문제를 너무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최전선에서의 직접 공격 임무보다는 후방에서의 장시간 감시나 정찰 혹은 통신 중계, 전자전 지원 이런 역할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리퍼 자체를 일종의 모함으로 쓰는 개념도 연구 중이에요. 모함이요? 드론 모함? 네, 리퍼가 수십 대의 소형 자폭 드론이나 정찰 드론을 싣고 가서 위험 지역 근처에 뿌리고 자기는 안전한 거리에서 그걸 통제하는 방식이죠. 와, 그런 개념도 있군요. 네, 그리고 AI 기술을 통합해서 자율 비행이나 표적 식별 능력을 더 높이고 있고요. MQ-9B 스카이 가디언처럼 성능을 더 개량하고 심지어 민간 공역에서도 운항할 수 있는 기준까지 맞춘 모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인기하고 무인기가 협력하는 그 유무인 복합체계, MUMT라고 부르는데요. 그 시스템의 핵심 노드로 계속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MQ-9 리퍼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27시간 이상 비행하면서 1m 오차로 정밀 타격하는 정말 강력한 능력을 갖췄지만 또 동시에 자체 방어 능력은 취약해서 고강도 분쟁 환경에서는 생존성 문제가 뚜렷하다. 이런 양면성을 가진 무기체계네요.
네, 맞습니다. 한반도 철상조 배치가 대북 억제력 강화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긴 하지만 동시에 후티반군의 격추 사례에서 보듯이 이 강력한 무기도 결코 무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운용 환경과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의 이 복잡한 안보 지형 속에서 리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미래 전장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계속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기술의 발전과 또 변화하는 위협 속에서 리퍼의 역할과 한계는 계속 시험대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이라면 이 강력하면서도 또 취약한 하늘의 암살자를 미래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시겠습니까? 혹은 이 리퍼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전략적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에서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핵심을 찾아서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